한국은 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하던 헝가리 출신 기술자였고 한국 남자와 결혼한 뒤에도 이 나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 친구를 잠시 한국에 불렀다가 그 친구가 제 시동생의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시댁은 체면을 걱정했고 동네는 수군거렸고 고향 상사는 저를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 속에서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저는 보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사람을 끝까지 붙잡는지,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그리고 제가 평생 무시했던 이 시스템이 결국 제 고향까지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에스터 바르가입니다. 32살 헝가리 부다페스트 외곽 우이페슈트에서 자란 산업설비 점검 기술자였습니다. 작은 공장들의 자동 포장 라인을 진단하고 고치는 일을 10년 넘게 해왔고 제 손을 거친 기계는 거의 틀림없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차갑고 계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감정보다 숫자가 정직하니까요. 제 상사 이슈투반 파르카시는 41살의 외주관리 팀장이었고 늘 우리는 유럽 기술을 쓴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한국 제품은 값은 싸도 내구성이 약하다. 빨리 흉내는 내도 본질은 못 따라온다. 그런 말들을 회의 때마다 반복했고 저 역시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 겨울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식품 공장 자동 포장 라인이 이틀에 한 번씩 멈춰 섰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점검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고 회사는 하루에 수천만 원씩 손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본사는 급하게 대책 회의를 열었고 갑자기 한국 장비업체와의 협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유럽 기술자인 제가 못 고친 걸 한국 사람이 고친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협업 설명회는 강행됐고 저는 마지못해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강선우를 처음 봤습니다. 36살 부산에서 올라온 항만 자동화 설비 기사였습니다. 양복보다 작업복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선우는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점검 기록을 한참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다만 마지막 판단만 너무 서두르셨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욕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선우는 칠판에 진단 순서도를 그렸고 제가 놓친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센서 배치 간격, 유압 압력 편차, 온도 변화 패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강선우는 제게 한국식 예방정비표를 건넸습니다. 참고하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괜히 오기가 생겨 그날 밤 그 자료를 다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선우가 제시한 방식대로 설비를 재점검했고 고장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여기까지 온 건가요? 아니면 제가 틀렸던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본사에서 새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에스터 바르가 한국 협력 공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부산으로 출장 가시오. 저는 비행기 표를 받아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직접 보죠. 한국이 정말 대단한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 말입니다. 2025년 2월 초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공항은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은 빨랐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산행 KTX를 탔고 2시간 반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산, 터널, 도시, 바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부산역에 내렸을 때 강선우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강선우는 짐을 들어주고 차로 안내했습니다. 목적지는 부산 영도구 복내동 항만 자동화 창고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분류되고 크레인이 정확히 멈추고 시간 단위로 움직이는 점검표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부품 창고는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센서 교체 이력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수작업 기록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자동화와 수기를 같이 씁니다. 기계만 믿으면 위험하니까요. 강선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헝가리에서 자동화만 믿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기계와 사람이 서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선우는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부모님이 밥 드시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업무 미팅인데 가족을 만난다고요? 하지만 거절할 틈도 없이 차는 영도구 청학동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2층 주택 앞에서 강선우의 어머니 윤정이가 나왔습니다. 60살쯤 보이는 분이었고 손에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요. 먼 길 왔는데 배고프지?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한국말 잘하네. 들어와, 들어와. 윤정이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고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밥. 많이 먹어. 우리 아들이 당신 칭찬 많이 했어. 칭찬이요? 응. 일 잘한대. 꼼꼼하대.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선우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선우의 아버지 강만석도 나왔습니다. 65살 은퇴한 조선소 배관공이었습니다. 외국 손님이구만. 반갑소.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 성격이 좀 무뚝뚝한데 일은 제대로 해. 믿어도 돼. 강만석은 소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 마셨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목이 타올랐습니다. 괜찮아요? 강선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정이가 웃으며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먹어. 급할 거 없어. 밥을 다 먹고 나니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업무 관계자를 집으로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저를 비싼 손님이 아니라 밥 먹여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에스터 씨, 부산 처음이지?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네. 바다 구경 가봤어? 아직이요. 그럼 선우가 데려가. 일만 하면 재미없잖아. 강선우는 어머니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그렇게 저는 강선우와 함께 영도 바닷가로 갔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차가운 바람. 모든 게 부다페스트와 달랐습니다.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강선우가 말했습니다. 좋은 곳이네요. 그렇죠. 떠나고 싶었던 적도 있지만 결국 여기가 제일 편해요. 저는 강선우를 봤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현장을 돌았습니다. 항만 창고, 정비소, 부품 공급망, 협력업체까지. 강선우는 하나하나 설명했고 저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현장에 나와 점검하는 기술자, 부품 하나까지 기록하는 창고 관리자, 고장났을 때 30분 안에 달려오는 응급팀.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라요? 제가 물었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준비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니까요. 강선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문제가 터진 뒤에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문제를 예상하고 먼저 막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강선우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한국 시스템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틀렸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게요. 무시하신 건 아니죠. 몰랐던 거예요. 강선우의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요? 화를 안 내요. 제가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기분 나쁜 티를 안 냈어요. 그럴 필요 없으니까요.
결국 직접 보시면 아실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선우는 저를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생선가게 일 도와요. 인사드려요. 시장은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상인들이 소리 지르고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활기찼습니다. 윤정이는 생선을 손질하며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에스터 왔네.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우리 아들이 잘 챙겨주지? 네, 정말 잘 챙겨줘요. 윤정이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너무 무뚝뚝해서 걱정했는데. 그때 옆 반찬 가게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박금자였습니다. 61살 동네 상가번영의 실세였습니다. 어머, 저게 누구야? 외국 사람? 박금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에스터예요. 선우랑 일하는 사람. 윤정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 좋아졌네. 외국 사람도 여기까지 오고. 박금자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인사 안 해? 나는 박금자. 여기서 반찬 가게 해.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네. 근데 여기 왜 왔어? 관광? 아니요, 일 때문에요. 일? 무슨 일? 기계 점검이요. 어머, 대단하네. 요즘 여자들 다 능력 있어. 박금자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강선우에게 물었습니다. 박금자라는 분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좀 그래요. 왜요? 동네 일에 관심이 많고 남일에 참견도 많이 해요. 악의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강선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에스터 씨, 저랑 저녁 같이 먹을래요? 업무 말고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개인적으로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선우는 진지했습니다. 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강선우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관계는 바뀌었습니다. 업무 파트너에서 연인으로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요. 부산과 부다페스트를 오가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선우를 만날 때마다 더 깊이 빠져들었고 강선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25년 6월 강선우가 제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영도 바닷가 일몰이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스터, 나랑 결혼해 줄래요? 강선우는 무릎을 꿇었고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네, 할게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한 겁니다. 한국? 그게 어디야?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데. 아빠, 저 한국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선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 넌 외롭게 살 거야. 아버지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딸을 먼 나라로 보내는 게 두려운 거였죠. 강선우는 직접 헝가리로 날아왔습니다. 제 부모님을 만나러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선우입니다. 강선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뭔데? 에스터를 존중하고 에스터의 일을 지지하고 에스터가 고향과 연락하고 싶을 때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선우의 대답에 아버지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일은 계속할 거야?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네. 강선우도 원해요. 그래, 그럼 조금 안심이다. 어머니도 강선우를 마주했습니다. 우리 딸 소중해요.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제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식장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강선우의 가족, 친척, 동네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 친구 레카 노지도 왔습니다. 레카는 31살 헝가리 세계드 출신이었고 간호조무 일을 하며 동생들 학비를 책임지던 친구였습니다. 에스터 축하해. 정말 행복해 보여. 레카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레카. 내가 와줘서 너무 기뻐. 레카는 부산 바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다. 한국 처음인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레카는 강선우의 동생 강태호를 만났습니다. 태호는 33살 울산에서 소방설비 점검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난스럽고 유쾌한 성격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호예요. 형수님 친구시죠? 네, 레카예요. 태호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몸짓으로 대화했습니다. 레카가 짐을 들려고 하자 태호가 먼저 들어줬습니다. 무거워요. 제가 들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둘이 웃는 걸 보면서도 여행 끝나면 지나가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레카가 헝가리로 돌아간 뒤에도 태호와 영상통화를 계속했고 태호는 출장이라며 헝가리까지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몇 달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 훨씬 더 큰 소식이 터지게 됩니다. 2025년 12월 어느 새벽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레카였습니다. 화면 속 레카는 울고 있었습니다. 에스터, 나 큰일 났어.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태호 씨 아이를 가졌어.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 8주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레카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떻게 에스터? 나 무서워. 태호는 알아? 응. 근데 부모님한테는 아직 못 말했대.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레카와 태호가 사귀는 줄은 알았지만 임신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레카 진정해. 일단 태호랑 잘 의논해봐. 그래 알았어. 통화를 끊고 저는 강선우를 깨웠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요? 레카가 태호 아이를 가졌대요. 강선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요? 네. 방금 전화 왔어요. 강선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호한테 연락해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태호가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강만석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레카가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만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결혼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큰 며느리도 외국인인데 이제 작은 며느리까지 외국인이냐? 강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친구 때문에 시댁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레카는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해? 순서가 있지. 강만석이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소문이 났습니다. 박금자가 퍼뜨린 겁니다. 강신의 작은 아들이 외국 여자랑 애를 만들었대. 결혼도 안 하고. 그러게.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시장에 갔다가 그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박금자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스터 씨 친구래. 에스터 씨가 데려왔다가 이 꼴 났지 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금자 씨, 그건 제 친구 일이에요. 남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어머, 화내네.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래. 외국인 며느리 둘이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그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가족?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가족? 박금자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정이가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 친구 때문에. 내 잘못 아니야.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동네 사람들 말도 많고 아버지도 화나셨고. 레카는 좋은 애예요. 진짜로요. 알아.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순서가 틀렸다는 거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레카는 한국에 와야 할까요? 아니면 헝가리에 있어야 할까요? 태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헝가리 본사에서도 이 소식을 알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제 이메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슈투반 파르카시였습니다. 에스터 들었어. 내 친구가 한국 남자아이를 가졌다며? 역시 한국 가면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내 판단력이 흐려진 게 분명해. 한국 협업권도 다시 검토해야겠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슈투반은 늘 저를 질투했습니다. 제가 한국 협업을 성공시키면서 본사에서 인정받자 더 심해졌죠. 이제는 제 사생활까지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슈투반 제 친구 일은 제 업무와 무관합니다. 한국 협업 성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슈투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회의에서 제 업무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한국 시스템이 실제로는 불안정하다는 거짓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고향에서도 동시에 공격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레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스터, 나 한국 갈게. 태호랑 같이 살고 싶어. 정말? 응. 무섭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아. 저는 레카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2025년 12월 말 레카가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조금 나온 상태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덧이 심했던 겁니다. 태호가 공항에서 레카를 안았습니다. 잘 왔어. 고생했어. 레카는 울었습니다. 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강만석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윤정이는 차갑게 굴지는 않았지만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레카, 방은 2층에 있어. 쉬어. 윤정이가 짧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레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박금자가 찾아왔습니다. 집들이 선물이랍시고 과일을 들고 왔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 레카 씨 배 많이 나왔네. 몇 달이야? 5달이요. 레카가 대답했습니다. 한국말도 못하면서 애는 왜 이렇게 빨리 가졌어? 요즘 젊은이들은 참. 박금자가 비수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금자 씨, 그만하세요. 우리 집안일에 왜 이렇게 참견이 많아요? 어머, 참견? 나는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그냥 험담하고 싶은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금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이래? 그때 윤정이가 나섰습니다. 박금자 씨, 이제 그만 가봐요. 우리 집 일에 남이 너무 말이 많네요. 윤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금자는 할 말을 잃고 나갔습니다. 레카는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윤정희가 레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그날 밤 윤정희는 레카에게 조용히 미역국을 내줬습니다. 몸조리 해야지. 엄마 되려면. 레카는 울면서 국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열리고 있구나. 하지만 진짜 화해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며칠 뒤 윤정희는 레카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레카, 이리 와봐. 김치 담그는 거 배워볼래? 레카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네, 배우고 싶어요. 윤정희는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레카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고춧가루를 쏟고 소금 간도 자꾸 틀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모하고 다시 하고 물어보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했어. 조금만 더 세게 주물러. 두 사람은 부엌에서 말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다 레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도 아프기 전에 김치 같은 거 담갔어요. 헝가리 김치는 아니지만 양배추 절임이요. 그래? 네. 엄마가 병으로 누운 뒤 제가 18살부터 집안 밥을 다 했어요. 동생 셋 먹이고 아빠 먹이고. 윤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너도 고생했구나. 괜찮아요. 가족이니까요. 윤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맞아. 가족이니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부엌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아찌 담그는 법, 국 끓이는 법, 반찬 만드는 법. 윤정희는 가르쳤고 레카는 배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화해는 말보다 밥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걸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레카의 정기 검진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모분 빈혈 수치가 너무 낮아요. 스트레스도 많으신 것 같고요.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조산 위험이 있으니 절대 안정 필요합니다. 태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약 처방하고 푹 쉬세요.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강만석이 말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약 이름, 주의사항, 식단. 차 안에서 강만석이 갑자기 태우를 나무랐습니다. 야, 애 엄마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하긴. 이제부터 제대로 챙겨. 그 말은 사실상 레카를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강만석은 직접 시장에 갔습니다. 철분에 좋다는 시금치, 소고기, 대추를 사왔습니다. 윤정희는 그걸로 국을 끓였습니다. 레카, 이거 먹어. 몸에 좋아. 고맙습니다. 레카는 울먹이며 국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 박금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레카 씨 안색이 왜 그래? 병원 갔다 왔어? 네. 뭐래? 괜찮대? 박금자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레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에휴, 외국 사람이라 몸이 약한가 봐. 한국 음식이 안 맞나? 강만석이 끼어들었습니다. 박금자 씨, 이제부터 레카는 우리 딸이야. 딸 걱정은 아빠가 할 테니 남이 신경 쓸 거 없어. 박금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금자가 나간 뒤 레카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울지 마. 이제 우리 가족이야. 강만석이 레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강만석은 태우를 불렀습니다. 야, 결혼식 준비해라. 네? 레카랑 결혼해야지. 애 낳기 전에. 태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아버지들은 말은 적지만 책임은 끝까지 진다는 걸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헝가리에서 큰 사고가 터집니다. 헝가리 본사 공장에서 대형 설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동 포장 라인이 연속으로 폭발하며 생산이 전면 중단됐고 회사는 하루에 수억 원씩 손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본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이슈투바는 저를 공격했습니다. 이건 에스터가 한국 시스템을 무리하게 도입한 탓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식을 밀어붙였죠.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예방정비 체계와 원격 진단표를 적용해 남겨둔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이슈투반 기록을 보세요. 제가 제안한 점검 주기와 부품 교체 일정을 따랐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문제는 당신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점검 횟수를 줄인 데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점검 기록, 이슈투반의 지시 이메일, 한국협력사의 경고 메시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슈투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본사 임원이 말했습니다. 에스터, 당신이 제안한 한국 협력 시스템을 정식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와 부산을 잇는 기술교육 총괄 역할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투바는 회의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에스터, 미안하다. 내가 틀렸어. 알아요. 한국을 무시했던 게 내 자존심 때문이었어. 당신이 성공하는 게 질투났고, 이제라도 인정하니 다행이에요.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죠. 우리 같은 팀이잖아요. 저는 손을 내밀었고 이슈투바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태호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울산 공장 화재 진압 공로로 표창을 받은 겁니다. 태호는 화재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피 경로를 확보하고 마지막까지 남아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시상식 날 레카도 함께 갔습니다. 배가 많이 나온 상태였지만 태호 옆에 서고 싶었던 겁니다. 소방설비 점검 기사 강태호, 전방 나오십시오. 태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당신의 헌신과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시장이 표창장을 건넸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레카는 울었습니다. 자랑스러워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태호야, 잘했다. 우리 동네 자랑이야. 박금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태호야, 축하한다. 레카 씨도 고생 많았어. 고맙습니다.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박금자가 레카를 봤습니다. 레카 씨, 미안해. 내가 처음에 너무 심했어. 외국 사람이라고 무시했는데 내가 태호 곁에서 잘 버텨줬구나. 괜찮아요. 레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사과할게. 앞으로 잘해보자. 박금자가 레카 손을 잡았습니다. 레카는 울었습니다. 용서받은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실수를 인정하면 다시 품어주는 나라라는 걸요. 이제 마지막 고비만 남았습니다. 2026년 2월 초 레카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태호야, 배 아파. 지금? 병원 가자. 태호는 급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저와 강선우도 함께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레카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산모분, 진통 간격이 짧아요. 곧 나을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분만실로 옮겨요. 레카는 분만실로 들어갔고 태호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을 떨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레카 강해. 제가 말했습니다. 2시간 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딸입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 우리 딸? 네. 건강해요. 태호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뒤 레카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태호, 우리 딸 봤어? 응, 봤어. 너무 예뻐. 나도 보고 싶어.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작은 몸, 빨간 얼굴, 꼬물거리는 손. 안아봐요. 레카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안녕, 아가야. 엄마야.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친구가 엄마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요. 집으로 돌아온 뒤 윤정이는 매일 레카와 아기를 챙겼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기저귀를 갈고 밤잠을 줄여가며 돌봤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세요. 레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손주 돌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윤정이가 웃었습니다. 강만석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체면만 따지던 사람이었지만 손녀를 아는 뒤 누구보다 빨리 사진관으로 달려가 액자를 맞췄습니다. 우리 손녀 사진 크게 뽑아야지. 아버지, 고마워요. 레카가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며칠 뒤 제 부모님도 헝가리에서 오셨습니다. 손녀를 보러요. 어머, 우리 외손녀. 얼마나 예쁜지.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감동했습니다. 레카 고생했다. 잘 나았어. 고마워요, 아버지. 그날 저녁 두 나라 부모님이 한식탁에 앉았습니다. 강만석이 소주를 따랐고 제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건배.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한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구나. 몇 달 뒤 부산 항만과 헝가리 공장을 잇는 공동 프로젝트가 성사됐습니다. 제가 총괄을 맡았고 강선우가 기술 자문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달이었습니다. 2026년 2월 중순, 저는 헝가리 본사로 출장을 갔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최종 계약을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에는 본사 임원들과 이슈투반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터 최종 보고 부탁합니다. 네. 한국 협력 시스템 도입 후 고장률은 65% 감소했고 생산 효율은 40% 증가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30억 원 수준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스터,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핵심 인물입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슈투반도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으로요. 회의가 끝난 뒤 이슈투반이 다가왔습니다. 에스터 축하해. 정말 대단해. 고마워요, 이슈투반. 한국에서 많이 배웠지? 네.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도요. 부러워. 나도 언젠가 한국 가보고 싶어. 오세요. 제가 안내해 줄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선우가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승진도 했고요. 축하해요. 강선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반짝였습니다. 여보, 저 한국이 좋아요. 저도요. 당연히 좋죠. 고향인데. 제게도 이제 고향이에요. 강선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에스터. 왜요? 한국을 사랑해줘서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한국이 저를 받아줘서요. 집에 도착하니 윤정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터 왔네. 잘 다녀왔어? 네, 어머니. 배고프지? 밥 먹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평범한 한국 저녁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식사였습니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 윤정이가 반찬을 더 올려줬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레카와 태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식장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레카는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태호는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아기는 윤정이가 안고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합니다. 레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울었습니다. 예쁘다. 고마워. 레카도 울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제 친구가 행복해서요. 피로연 자리에서 박금자가 다가왔습니다. 레카 씨 축하해. 진심으로. 고마워요. 처음에 미안했어.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야. 네, 열심히 살게요. 레카가 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축하했습니다. 외국 며느리 둘이라더니 오히려 복 들어왔네. 맞아. 두 사람 다 착해. 강신의 집안 좋아졌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축복하고 있다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부산 항만 현장에 나갔습니다. 헝가리 기술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온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터입니다. 오늘부터 한국 시스템을 배우실 겁니다. 저는 유창한 헝가리어로 설명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고장 나기 전에 막는 거죠. 저는 점검표를 보여줬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점검 항목이 다릅니다.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강선우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센서 하나, 볼트 하나도 소중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를 만듭니다. 교육은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술자들은 열심히 배웠고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체계적이네요. 네.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마지막 날 기술자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에스터 고마워요. 많이 배웠어요. 저도 고마워요. 같이 성장해요.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강선우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에스터 행복해요? 너무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한국이 저를 바꿨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레카가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에스터 고마워. 왜? 나를 한국에 데려와 줘서. 덕분에 행복해. 나도 고마워. 내가 용기 내줘서. 우리는 안았습니다. 아기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요. 2026년 1월 말 부산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스터 씨 외국인 정착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해 주세요. 정말요? 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외국인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시상식 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에스터 바르가 씨 전방 나오십시오. 저는 걸어갔습니다. 강선우, 레카, 태호, 시부모님 모두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시스템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상장을 건넸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감사해서요.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로, 사람으로, 시스템으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받아줬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 고향이라고. 감사합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강선우가 울었습니다. 윤정이도 울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 말입니다. 저는 32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됐고 외국인이던 제가 이제는 한국 며느리가 됐습니다. 제 친구 레카도 한국에서 엄마가 됐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강선우는 이미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당신은? 저도요. 오늘 뭐 해요? 회사 가야죠. 새 프로젝트 시작이에요. 힘내요. 강선우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출근길에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윤정이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터 저녁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요. 알았어. 끓여놓을게.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 어머니가 생겼다는 게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헝가리 본사에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에스터 다음 달 부다페스트 본사 방문 일정 확정됐습니다. 한국 시스템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레카가 연락했습니다. 에스터,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태우랑 아기랑 같이. 좋아. 몇 시에? 6시. 알았어. 저녁에 레카네 집에 갔습니다. 아기는 많이 컸습니다. 이제 웃기도 하고 옹알이도 했습니다. 에스터 이모다. 레카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아기는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그치? 우리 딸 최고지. 태호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스터, 너 덕분에 내가 여기 있어. 고마워.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 낸 거지. 아니야.
내가 먼저 한국 왔으니까 나도 올 수 있었어. 레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행복하자. 응, 행복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선우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에스터 후회 안 해요? 한국 온 거.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요? 모든 게요. 당신, 가족, 이 나라 다요. 강선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당신 만나서. 집에 도착하니 윤정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터 된장찌개 끓여놨어. 먹어. 고마워요, 어머니.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 김치, 반찬. 평범한 한국 저녁이었지만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밤에 강선우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에스터 행복해요? 너무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에요. 한국이 저를 바꿨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한국을 무시하던 헝가리 기술자였고 한국 제품은 싸고 약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기술도 뛰어났고 사람은 더 뛰어났습니다. 책임감, 체계, 따뜻함, 가족의 공동체. 모든 게 살아있었습니다. 제 친구 레카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엔 임신으로 불안했지만 한국 가족이 끝까지 책임졌고 동네가 결국 품어줬습니다. 헝가리에서 저를 무시하던 이슈투반도 마지막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증명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입니다. 헝가리 기술자에게 한국을 가르치고 한국 기업의 헝가리 시장을 연결합니다. 제 삶은 더 이상 한 나라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고향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강선우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에스터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줬습니다. 사랑, 가족, 일, 희망.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 크게 오해했던 나라가 결국 저를 가장 크게 바꿔놓은 나라였다고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부산 바다를 봅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갈매기가 울고 짠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이 모든 게 익숙해졌습니다. 낯설던 것들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됐고 불안하던 마음이 이제는 평온해졌습니다. 강선우는 여전히 말이 적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마다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묻고 밤마다 제 손을 잡고 잠듭니다. 화려한 말은 없지만 그 모든 행동이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어제도 강선우는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생각나서요. 강선우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빵을 먹으며 울컥했습니다. 이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제 삶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윤정의 어머니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게 에스터, 오늘 뭐 먹고 싶어? 라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처음엔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지만 이제는 딸처럼 대해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가 헝가리 음식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 고향 음식도 만들어주고 싶어. 저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헝가리식 굴라시 스튜를 만들었고 강만석 아버지는 이것도 맛있네라며 한 그릇을 다 드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레카와 태우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아기는 벌써 100일이 지났고 얼굴에 살이 올라 통통해졌습니다. 저는 자주 레카네 집에 놀러 갑니다. 아기를 안고 레카와 이야기를 나누고 태우가 만든 저녁을 먹습니다. 에스터, 나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레카가 어제도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레카는 요즘 한국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고 시장에서 물건 사고 어머니와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발음이 서툴고 문법이 틀려도 사람들은 웃으며 고쳐줍니다. 레카 씨 잘하네.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해.
박금자도 이제는 레카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처음 그렇게 험담하던 사람이 이제는 레카 아기 옷을 사다 주고 육아 조언을 해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레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걸 저는 박금자를 통해 배웠습니다. 아기가 아니라 무지였고 두려움이었고 익숙하지 않음이었다는 걸요. 이해하고 기다리고 함께 살다 보면 결국 마음이 열린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도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6주 정도 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강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요. 강선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이야. 지금 어디예요? 바로 갈게요. 강선우는 회사를 뛰쳐나와 병원으로 왔습니다. 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에스터.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당신 만나서 엄마가 될 수 있어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윤정의 어머니는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에스터 정말 축하해. 우리 손주가 또 생기네. 강만석 아버지도 기뻐하셨습니다. 잘했어. 우리 며느리 복 많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레카도 왔습니다. 에스터 축하해. 우리 애들이 같이 크겠다. 그러게. 좋겠다.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날 겁니다. 헝가리 엄마와 한국 아빠를 가진 아이가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우고 두 언어를 모두 하고 두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아이가 될 겁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헝가리에 그냥 남았다면 어땠을까? 이 슈투반의 조롱을 참으며 살았을까? 한국을 계속 무시하며 살았을까? 강선우를 만나지 못했을까? 이 가족을 만나지 못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한국행 비행기를 탄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업무 때문이었지만 결국 제 운명을 바꾼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술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가르쳐 줬습니다. 책임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유럽에서는 개인이 중요했습니다. 나의 권리, 나의 자유, 나의 선택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중요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회사, 우리나라.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게 힘이라는 걸 압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견딜 수 있다는 걸요. 레카의 임신도 동네의 험담도 이 슈투반의 공격도 결국 함께 견뎌냈습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강선우가 있었고 부모님이 있었고 태호가 있었고 심지어 박금자도 마지막엔 함께했습니다. 저는 요즘 부산 영도 골목을 자주 걷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집들, 빨래가 널린 옥상,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처음엔 낯설었던 풍경이 이제는 제일 편안합니다. 이곳이 제 집이고 제 동네고 제 삶의 터전입니다. 시장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부를 때 에스터 씨가 아니라 에스터라고 부릅니다. 에스터, 오늘 생선 싱싱해. 하나 가져가. 에스터, 애 낳으면 미역 많이 먹어야 해. 내가 좋은 거 챙겨줄게. 에스터, 우리 손주 이름 뭐로 지을 거야? 이 모든 관심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견이 많지만 그 참견 뒤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있습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챙기고 남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대합니다. 그게 한국이고 그게 제가 사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까요? 레카의 아이와 잘 자랄까요? 회사 일은 계속 잘 될까요? 헝가리와 한국의 협력은 더 깊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 강선우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레카와 태호가 있고 이 따뜻한 동네가 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요. 화려한 성공도 큰 명예도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웃고 울고 서로 기대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걸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밥 먹으면 감사하고 강선우 얼굴 보면 감사하고 부모님 목소리 들으면 감사하고 뱃속 아기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기적이니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이니까요. 언젠가 제 아이가 자라서 물을 겁니다. 엄마, 왜 한국에 왔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엄마가 진짜 집을 찾으러 왔단다. 그리고 찾았지. 바로 여기 이 부산 바닷가 골목에서 말이야. 오늘도 저녁이 됐습니다. 강선우가 퇴근했고 어머니가 저녁을 차렸고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밥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웃고 농담하고 서로를 걱정합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입니다.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저는 강선우 손을 잡습니다. 강선우가 저를 봅니다. 행복해요? 너무요. 당신은? 저도요. 우리는 웃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